네, 안녕하십니까. 이저목 세무사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4년간 서울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조세행정 현업에 종사하다가 지금은 금융권으로 이직해서 현재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절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도 오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국세청에 처음 입사를 했었는데요. 처음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상속세가 대한민국의 1%가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 통계치를 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8%였기 때문에 1% 미만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상회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매월 발표가 되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까지 도달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증여세 이슈에 노출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상속증여에 대한 정보들도 상당히 넘쳐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정보들이 검증을 다 거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에 매년 개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정보를 그대로 맹신하고 실행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선에서 상담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동향부터 상속증여세, 절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차분히 안내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 7월 25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매년 7월 달에 발표가 되고요. 실제로 12월에 본회의 처리를 통해서 확정 통과되면 보통 다음 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좀 빠른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기는 하지만 그대로 다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완료가 됐고 우리가 이번에는 좀 상속증여세 좀 낮춰지나 인하되나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상속증여세 관련된 법안은 모두 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 없이 현행 세제를 또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과거 20년 동안에 우리 조세 수입 추이를 한번 보면 우리들의 조세 부담률은 거의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년 동안 과거에 국세 수입 100조 원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면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은 100조 원에 도달하는 데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20년간의 행간을 봤을 때 우리의 자산 가치가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의 세법은 여전히 20년 전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세금 너무 비싸. 우리 OECD 국가 중에 상속증여세가 2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유, 세금 없는 나라로 이민 가야지. 상당히 이민에 대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미국으로 외국으로 우리가 텍스프리 국가로 나간다고 해서 모든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종결되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역외탈세 관련된 조사들을 보면 역외탈세에 관련된 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추징세액은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세금 피해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 혹시라도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쟁점 사항이 발생된다면 한 번 털리면 정말 탈탈 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상속증여세만 좀 의미 있는 도표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으로 우리 오른쪽 화면이 상속세, 보라색을 띠고 있는 왼쪽 화면이 우리 지금 증여세 화면인데요. 우리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막대가 지금 증여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재산액, 그리고 꺾은 선이 과세 신고하셨던 인원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보면 신고하시는 분과 과세된 재산이 일정 부분 양상이 일관성을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속세는 어떻죠? 우리 많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모양새가 일관성이 없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동일하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과세되는 양상이 다르지?
증여세는 내가 살아 생전에 나의 의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구나. 상속세는 나의 죽음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뭘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도표의 양상이 다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증여세 이슈에 노출이 되는데, 아직도 제가 현장에 나아가 보면 실제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인데 아드님을 모셔와서 저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다음 달에 우리 아들한테 아파트를 상속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지병을 앓고 계신가? 다음 달에 돌아가실 예정이신가? 실제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조차도 어려워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 재산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세금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효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한간에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들도 많이 있는데, 이 기사를 보시고 원래 취득세 내는 거 아니야? 상속받으면서 원래 취득세 내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세금들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과세 원리부터 조금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여세와 상속세, 도표 그림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상속세 어떻죠? 지금 사진 속에 들어가 계시죠? 네. 우리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살아 생전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1대1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이거 공짜로 줄게,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 1대1 계약 관계에 따른 낙선 계약 관계인데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원인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받아가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돼서 각각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이 되고 나머지가 각각 나눠서 부담을 하는 세금이라는 거죠. 우리 제가 바로 앞전에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상속세, 증여세 과표가 커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 과세 체계입니다. 그런데 세율이 같은데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는 거랑 주먹으로 맞는 거랑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주먹으로 더 맞는 게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 돌아가시는 일신상의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담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과세 원리 먼저 보시고,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했던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 중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2천만 원, 아버지인 내가 2천만 원을 증여하면 각각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친족 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배우자 간에는 6억, 직계 비속이 받는 경우에는 성년 5천, 미성년은 2천만 원.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죠. 직계 존속이 받는 경우 5천, 그 밖에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1,000만 원의 증여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증여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지인분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신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부부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년 후에 증여받고 3년 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과 또 재혼을 하셨죠.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을 하신 그 이후에 남편분께서도 이분한테 증여를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무사님, 배우자 간에 그 6억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나 그럼 여기서 6억 공제 받고 세금 얼마나요? 하고 문의를 주셨어요. 약 6년 전에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6억 공제 받았는데 이혼하고 지금 배우자에게 또 증여를 받았다. 6억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받을 수 있다. 자, 나머지는 공제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증여 공제는 관계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혼하고 다시 또 증여 받으셔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배우자로서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직계 비속인 우리 미성년 손자녀는 아버지에게도 비속이지만 할아버지에게도 비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속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도 주고 싶고 아버지도 주고 싶다면 둘 중에 한 분만 공제받을 수 있고 다른 건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증여 공제라는 게 있구나, 관계에서 받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신다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신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파란색의 케이스, 회색의 케이스를 구분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먼저 할아버지가 2천만 원 먼저 손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아빠한테 증여를 받기로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증여 받을 때는 2천만 원 공제 받고 우리가 세금 납부 금액이 발생되지 않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아빠한테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 증여 공제를 소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억까지 1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피하게 끝났는데 이렇게 끝내려고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대내외 활동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주일 전에 증여해 주시기로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증여를 안 하신 거예요. 증여 안 하시고 그리고선 지나갔는데 아버지는 그냥 원래 오늘 내가 주기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증여하고 나서 아차차 내가 그거 그때 증여 못했어.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증여를 해주셨죠. 그랬더니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냐? 아버지가 증여할 때 2천만 원 공제받고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30% 할증 과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버지가 아빠한테 주면서 증여세가 한 번 거쳐야 되고 아빠가 손자한테 주면서 증여세 한 번 거쳐야 되는데 아빠 패싱하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줬네?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할증 과세가 진행이 되는데요. 손자녀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주시나 4천만 원 증여받는 건 동일한데 이렇게 순서를 잠깐 실수를 했더니 세금 차이가 6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됩니다. 자, 제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단위를 조금 낮게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게 단위가 커지면 할증과세로 인한 세금 폭은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자녀 사랑 증여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증여 공제는 부모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시는 거다. 우리 처음 손자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증여 이루어집니다. 공제 받으시고요. 그리고 만 10년이 지나고 나면 증여 공제가 또 발생하니까 그때 또 2천만 원 증여해 주시는 거예요. 만 19세가 되면 비로소 미성년이 성년이 되는데 그럼 성년은 5천만 원 증여 공제 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우리가 2천만 원 이미 해줬기 때문에 3천만 원밖에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만 19세가 되면 3천만 원 또 증여 해주시고 증여공제 받으시고 만 21세에 2천만 원, 29세에 3천만 원, 31세에 2천만 원 이렇게 증여공제를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억 4천을 우리가 손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다, 크면 크다 하실 수 있는 금액이신데요. 우리가 만 31세 손자녀들이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드머니 형성하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금액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여 공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진하시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하시다. 자, 지난 올해 1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인 법 중에 우리가 혼인 출산으로 인한 증여 공제 내용이 신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하기 전 2개월, 후 2개월, 2년, 그래서 총 4년 중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우리가 직계 존속이 증여해주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우리 증여자
직계 존속이라고 되어 있지 엄마 아빠라고 되어 있지 않으시죠? 자, 이 직계 존속, 할머니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공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아이고 혼인할 때 1억 증여해주고 우리 애가 혼인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또 선물을 또 낳네, 우리 바로 손자 출산했으니까 우리 또 출산했으니까 또 1억 공제 받고 이렇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혼인 출산 증여 공제는 혼인을 원인으로 출산을 원인으로 단 1회 평생 1억 원까지만 한도로 공제가 진행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증여재산 공제는 그나마도 거주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증여받는 손자녀나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우리가 증여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요즘에는 하도 글로벌 시대라서 손자녀분들 외국에 유학 가서 아예 거기 눌러 살거나 직업을 구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증여공제 적용되지 않으니까 아유 그럼 나는 증여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여받는 우리 직계 비속이 우리가 비거주자라면 우리가 증여 공제에 연연하기보다는 연대납세 의무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주면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비거주자한테 과세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증여자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줘도 거기에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당 사례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 올라가고 부동산 중과세 때문에 양도하지 못하시고 증여가 한참 빈번했던 우리 19년도에 증여를 고민해서 하셨었던 사례인데요. 그때 내가 이거 팔면 너무 중과세가 나오니까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증여 안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 공제가 있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증여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공제되고 쭉 하면 증여세가 2억 1,800 정도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2억 1,800 지금 돈이 없어요. 그 돈 대신해 줘야 돼. 그래서 계속 대납해서 수렴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3억 4,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비거주자라면 우리가 물론 5천만 원 공제받지 못하니까 증여세 결정세액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2억 3,200 정도 나오시는데요. 이 납세 의무를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신 납부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이 금액 대신 납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해당 금액에 픽스되기 때문에 거주자인 아이와 비거주자인 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대신 내줬을 때의 세금 차이가 무려 1억 1,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손자 손녀분들이 비거주자라면 해당 증여해주는 물건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 부담을 해주시면서 세금을 조금 더 절세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족한 전세자금 2억 원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거 전세자금인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그 비과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생계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우리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부양비 이런 것들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인데요. 실제로 여기에 이 조문에 얼마면 괜찮다라는 게 없어요. 100만 원이면 괜찮다. 1억이면 안 된다. 이런 객관적인 금액 수치가 없고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 가능액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물며 우리 전세자금 보조비는 우리가 비과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억을 보조를 해주시면 해당 금원은 증여세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내가 2억을 전세자금 빌려주면서 거기다가 세금을 내면 그러면 애가 지금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이렇게 세금까지 내면서 그렇게 도와줄 수 없는데 그러면 그냥 돈 빌린 걸로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 그냥 돈 빌려준 걸로 할게요. 그리고 2억까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2억까지는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 금전 대여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납세자가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부차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 금전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산을 넘으셔야 돼요. 해당 거래가 금전 거래다라는 거를 실제로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거래 오케이. 금전거래 맞아요. 차용증도 보고 담보도 설정했네요. 그냥 비특수 관계자들 간의 거래랑 똑같은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요. 그렇지만 왜 그 거래에 대해서 시중보다 왜 이자를 왜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럼 이자만큼도 실질적으로 공짜로 줬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세법에서의 적정 이자는 4.6%라고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맞는 적정 이자를 수령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시중 은행보다 더 비싼 4.6%라고?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애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좀 금액 뭐 좀 낮출 수는 없나요? 그리고 시중에서 2억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된다는데?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리 뭐 국가가 뭐 세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이렇게 특수관계자들끼리 우리 사회 통념상 이자를 조금 덜 받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조금 덜 받아도 인정되는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인데요.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이면 그러면 1,000만 원만 우리가 덜 받으면 1,000만 원보다 조금만 우리가 더 만약에 깎아주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지만 그 선만 지키면 우리가 증여세 이슈가 없구나. 그래서 역산을 해보니 1,000만 원 미만으로 발생되는 그 원금이 2억 1,700입니다. 우리가 원금 2억 1,700을 거래하면서 무이자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 이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 2억 1,700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2억 1,700이면 무조건 금전 대차 거래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억 1,700이 첫 번째로 금전 대차 거래라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 비특수자 간에 거래하는 것처럼 차용증 작성하시고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담보를 설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계약 기간을 조금 낮춰서 원금을 상환을 계속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먼저 그 해당 거래가 금전 대차 거래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인정받은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자 부분까지도 우리가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그 이후 적정 이자율을 찾는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막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뭐 2억 내가 언뜻 듣기에 한 2억 뭐 1,800까지 괜찮았던 것 같아. 전 분명 2억 1,7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억 1,800으로 그냥 원금을 빌려주시는 거죠. 자, 만약에 원금이 2억 1,800에 무이자로 거래했을 때 이자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28,000원이 넘어버렸어요. 내가 안 받은 이자가 1,0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럼 이때 문제되는 게 28,000원만 문제가 될까요? 요 금액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우리가 공제금액 대상 안에 들어와 있다면 공제를 받아서 세금은 부담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액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우리가 만약에 그럼 원금 5억을 빌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루트로
그 해당 문제 없는 이자율을 찾아낸다. 그럼 그 이자율은 적어도 2.6%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으신 부모님은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이자 소득 신고 안 하시는 건에 대해서 한 번에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하실 때에는 일단 두 가지 산을 다 넘어야 된다. 해당 거래가 금전 대차 거래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거래에서 내가 덜 받는 이자가 세법상 문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어야 된다. 적정 이자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족 간 금전 거래 두 가지 산을 다 넘어야 된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그냥 한번 실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진짜 흥의 민족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남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원래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 5번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자, 그린벨트 지역 개발 특수지역 먹기 쉽지 않다. 사실 제가 그 재개발 물건 조합원인데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16년 동안 안 나가지고 저도 지금 사실 몸테크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부동산이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증여에서 부동산 증여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세금 절세하고 싶은데 어디선가 부담부 증여가 절세 치트키라는 말씀을 듣고 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번에 우리 내 주택을 내가 증여를 해줄 건데 부담부 증여 그거 되게 싸다고 하는데 우리 부담부 증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억에 취득해서 보증금 10억의 전세를 주고 있는 시세 20억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사례인데요. 보증금과 함께 증여하면 절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왜 절세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보면 우리 부담부 증여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세 20억의 아파트를 증여받지만 우리 나중에 아들아 그 임차인 나갈 때 전세 보증금 10억은 네가 갚아라 라고 한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20억짜리 아파트 받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받는 거죠.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10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갚아도 돼. 그 변제가 된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는 엄마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들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우리 증여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부담부 증여는 일단 납세 의무자가 2명으로 나뉘고 그만큼 과표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효과가 확실히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부담부 증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막 부담부 증여 무턱대고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증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아들아 임차인 나갈 때 엄마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말렴 하고 증여를 해준 경우에 해당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와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아들의 증여세와 취득세가 8억 8,800,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7억 원 나옵니다. 자, 세금 차이가 무려 1억 8,800. 우리가 같은 물건을 증여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보증금 대신 엄마 대신 네가 보증금 갚아라 하고 증여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더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양도세 중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들의 증여세, 엄마의 양도소득세, 그 경우에 가족 전체가 이번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세액이 6억 9,300입니다.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아들의 증여세, 어머니의 양도세 둘이 합한 부담세액이 4억 4,600입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세,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중과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그 경우에 그거 두 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냐 안 되냐, 내가 주려고 하는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거냐, 지금 분위기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것 같대라고 한다면 지금 증여하실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시기를 선택해서 증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부 증여, 절세 치트키는 맞지만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내용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도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판단도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담부 증여 하시고 나서 2년 있다가 그 사람 나갈 때, 임차인 나갈 때 처음에는 아들한테 내주라고 했는데 2년 있다가 그 보증금 내줄 돈이 아들에게 있을까요? 보통 없죠. 어떻게 2년 동안 10억을 보통 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금도 다 끝난 것 같고 국세청에서 아무 말도 없었고 하니까 엄마가 보증금을 갚아줍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편지 한 통을 받죠. 증여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액 사후 관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채무액이 누가 갚았는지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 예의주시하시고 절세를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아들에게 아파트 하나를 증여를 했는데 이 아들이 증여세 낼 능력이 없어서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내가 부동산 증여 취소하면 증여세는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증여세에는 우리가 증여 취소를 하게 되면 증여세에 대해서 납부에 대한 증여 취소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증여세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이 법정 신고 기간 이내에 증여 취소를 하시면 받은 사람, 돌려주는 사람 둘 다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지나고 3개월 이내 내가 증여세 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대출도 못 갚겠고 다시 아파트 그냥 반납해야 되겠다. 그래서 증여를 취소를 한 경우라도 당초에 아들은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들이 줬을 때 아빠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만약에 3개월 지나고 그 후 3개월 지나고 그 이후 반환이 됐다라고 한다면 반환이 됐어도 양쪽 다 증여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취소를 하시려면 법정 신고 기간 안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세금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증여 취소 규정은 그나마도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거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국가에서 잡았다 요놈 했더니 이거 반환할 건데요? 해버리면 국가에서 과세권을 잃게 되죠. 근데 그때 그 현금이 증여받은 현금인지 뭐 계좌에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반환한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경우에는 증여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도 증여 취소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해준 날 전 2개월, 후 2개월에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해준 날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증여해줬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증여해주고 나서 2달이나 지나야 금액이 픽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딱 6억만 내가 증여하고 싶은데
나 지금 엔비디아 막 한 900% 수익이 나가지고 나 내 와이프한테 딱 6억까지만 내가 증여해주고 싶은데 이체 한 날 6억까지 해줬는데 2달 사이에 이게 막 급등해가지고 8억이 됐어요. 그러면 6억 공제받고 2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네. 나는 6억만 증여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 3개월 중에 우리가 1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남은 1개월 중에 금액을 그 주식을 반환을 하시게 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소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산을 증여를 할 거냐, 나의 의사결정이 폭이 어디까지 있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증여 물건을 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이 계속 임장을 다녀가지고 아파트 1억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그 아파트 1억짜리가 뭐 그 앞쪽에 개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6억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파트 6억 원에 살게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엄청 신이 났죠. 아, 역시 나는 투자의 귀재야. 내가 보는 눈이 정말 나는 아주 탁월해. 내가 1억에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6억이 됐어. 5억을 내가 수익을 받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팔려고 봤더니 1년 미만 양도소득세가 77%, 5억을 수익을 받는데 지금 내가 4억을 세금으로 내게 생긴 거예요.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수익이 돼버렸죠. 그래서 남편이 막 고민에 휩싸입니다. 어떡하지? 나는 5억을 벌었는데 내 손에 지금 1억밖에 안 떨어지네.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세법을 막 고민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내가 돈 주고 샀을 때는 나의 취득가액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금액이 취득가액이지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 신고 가액이 그 사람의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와이프한테 한 번도 증여를 안 했네. 그래서 그 6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와이프에게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아까 그 6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 잡아와서 배우자와 그 사람이 같이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와이프의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죠?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 6억. 그러면 소득금액이 빵. 세율이 90%, 99%라고 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죠. 증여 6억 공제받으면서 증여세 빵원, 양도세 빵원. 자,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하고 우리나라 맛집도 엄청나게 빠르게 소문이 전파가 되는데 너도 나도 증여하고 부동산 팔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귀에도 들어가서 국가가 법을 바꿔버립니다.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게 부동산, 우리가 건축물, 토지, 그리고 특정시설물 이용권, 분양권 이 4가지를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하면 그 원래 줬던 사람 취득가액으로 쓸 거야. 남편 1억으로 계산해. 이렇게 법을 바꿔버린 거죠. 근데 그 조문에 주식, 금융자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배우자에게 6억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걸 6억 원으로 팔았을 때 세금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절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외 주식도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고 계시면서 이 소문도 국가의 귀에 들어가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발의가 되고 그게 가결되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1년 이내 양도하면 원래 취득했던 그 사람의 취득 단가를 써라. 주식도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자 관련해가지고 양도를 했을 때 세금 차이가 양도소득세 지금 8,700만 원 가량을 절세할 수 있었던 사례가 내년부터는 전면 다 금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은 우리가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신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지금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해당 개정세법 관련해서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세 관련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CEO 박 사장님이 천억대 재산가로 최근 불의의 비행기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으로 아내, 아들, 딸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데요.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박 사장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상속은 상속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적용하지만 상속세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일반적으로 유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언이 1순위, 유언이 없다 그러면 협의 분할된 협의 상속이 2순위, 협의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법상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가는데요.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만약에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비로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1순위, 2순위 배우자가 없다. 그럼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럼 사촌 이내 반계 혈족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는 아내와 아들, 딸이 상속권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사실 상속에 대한 권한이 없으신데요. 실제로 해당 사례는 19년 저희 칼기 사고 났을 때 1,000억 원대 그 회장님께서 거기 일가족 전체가 다 비행기 사고로 그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안에 사모님, 딸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자녀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갔는데 사위분만 국내에 남아 계셨었죠. 그래서 일가족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사위분이 남아 계셨고 그 회장님의 형제 자매분들과 상속 분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위분에게 상속권이 있다라고 해서 사위가 전체를 다 상속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민법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상속 세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돌아가실 때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만 내가 세금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본래의 상속 재산도 있지만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인출하신 금액, 부동산을 매각하신 금액들이 있으면 이 해당 자금을 어디 썼는지 밝혀내셔야 됩니다. 이 해당 금원을 어디 썼는지 밝혀내지 못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세 부담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올해 80세 되시는 병약한 아버님께서 20년 전에 2억에 취득한 부동산 60억에 매각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팔고 그냥 상속을 해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이 건물을 주고 그냥 걔한테 팔으라고 하는 게 나을지 고민에 휩싸이셨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 지금 아버님께서 상당히 병약하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 상속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가 양도하시고 상속하시는 경우 그리고 아들이 그냥 상속받아서 양도하는 경우 우리가 부담 세액을 보면 오히려 그냥 건물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세금을 더 절약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무슨 일을 하시면 세금 차이가 8억 원이나 세금을 더 내신다라는 거죠. 세무사님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거 60억에 팔고 내가 다 썼다고 할게. 내가 다 썼다고 그러고 내 계좌에서 없애버리면 되잖아 라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계산을 한다. 자, 우리 사장님이 지금 2년 이내 부동산을 팔아서 60억에 매각을 하셨고 그 전에는 현금도 3억까지 뭐 인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일단은 1년 이내 2억 없고 2년 이내 5억 금액에 해당 부동산 양도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해당 부동산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약 20억 정도가 되거든요. 20억은 양도소득세를 내셨을 거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회장님 그거 만약에 60억짜리 팔고 양도세 내시고 몽창 다 쓰시면 자녀분께서 38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내셔야 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만약에 뭐 80%만 소명하면 된대 20%는 그냥 빼준대 그렇게 알고선 또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20% 빼준 데가 아니라 2억 원과 20% 중 작은 걸 빼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60억짜리 상가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시고 해당 금액을 양파밭에다가 묻어놓고 돌아가시게 된다고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시기나 건강 상태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 5억 원인데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5억인데 한 10억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 모친께서는 지금 이거 과수원 하나 가지고 계신데 이거 상속세 신고할 때 그냥 뭐 안 해도 되죠?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낮게 신고하면 되죠?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상속증여세법은 법적으로 시가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금융자산이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명확하지만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부동산이 슈퍼의 계란도 아니고 시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세 신고할 때는 무조건 낮게 신고하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 증여세 평가액이 나의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머니가 3억 원에 취득하신 물건이 지금 공시지가 5억, 감정을 받으면 한 8억 정도 된다. 근데 이거를 1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머니 이거 외에 재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배우자 있고 자녀 있으면 10억 공제 받으니까 상속세 신고하실 때 5억으로 신고하시든 8억으로 신고하시든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에 내가 이 재산을 팔 때 나의 양도소득세를 한번 보시면 5억으로 신고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1억 9천, 감정받아서 8억으로 신고했을 때는 나의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 나온다라는 거죠.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 무조건 낮게 신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나의 이후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6년 전에 아들에게 상가 증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세 신고 부랴부랴 마쳤는데 6년 전 세금에 대해서 다시 내라고 합니다. 이거 세금 2번 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우리가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세, 증여세, 세율 같다 보니까 우리가 증여를 계속 안 해주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가락에 힘이 있을 때 10명한테 10억씩 증여를 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10명한테 증여를 해주니까 세율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속세에서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혹시라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게 있으면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게 있으면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 입장에서는 6년 전에 증여받았던 그 물건에 대해서 이번에 상속세 신고하실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때 증여세 다 냈는데. 그러면 세무사님 어차피 내가 증여 미리 해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년 이내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미리 할 필요 있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는 그 당시 증여세 신고했던 금액으로 합산을 합니다. 물건이 상승한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9년 전에 내가 증여를 해줬다. 그리고 이 재산 말고는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증여세 2억 1,800 발생하고 9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를 부담을 하지만 그때 냈던 세금을 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상속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증여하지 않고 지금 상속을 원인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상속세가 6억 2천만 원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세금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제나 세율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시면서 증여를 내년 이후로 미뤄두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공제 금액이나 세율 면에서는 우리가 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되지 않았구나, 올해 미루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냥 올해 그냥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게 개정됐다라고 잘못 안내된 걸 보고 그 고객님이 문의를 주셔서 아니에요, 이번에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원래 5억 원으로 바뀌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개정된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올해 우리가 상속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남기신 재산만 내가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년 이내에 혹시라도 재산 처분된 게 있는지 나중에 가시고 나서 우리 자제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 이내 재산 처분 금액이라던가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하신 금액 그리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진행이 되면 10년 정도의 금융 계좌를 열어서 보는데요. 그래서 10년 정도에 대해서는 재산 파악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남아있는 상속세 신고하실 때 상속인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가 15년 기간 중에 언제라도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구나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었어 라고 마음 놓으실 게 아니라 부가 제척 기간이 상속 증여세는 조금 더 길구나 그렇기 때문에 15년에 내가 모르고 했던 행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유념을 하시고 좀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강단에 서서 강의를 진행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1시간 60분 만에 제가 진행을 하느라고 많은 것들을 좀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상속과 증여 혼돈하지 마시고 좀 미리 준비하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